테슬라가 다음 달 1일 보급형 전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중장기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2.0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배터리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지수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지분 25%를 사들이는 공개 매수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SM 종가는 공개 매수가 12만 원을 돌파하면서 하이브와 카카오의 경영권 경쟁도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년 만에 최대인 7만 5천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규제를 풀면서 수요를 유도하고 있지만 대규모 공급이 줄지어 예정돼 있어 부동산 가격 안정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를 질병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용화까지는 환자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 문제와 낮은 정확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배성재 기자와 증시 진단 먼저 하겠습니다. 배 기자, 오늘 증시가 2,400선을 겨우 회복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나아진 건가요? 양 지수 모두 이 긴축의 우려 속에서도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부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반등을 주도한 오늘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 폐배터리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보였습니까? 네, 내달 1일 있을 이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여기에서 중장기 투자 계획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잠시 뒤에 고웨스트에서 조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유명한 이 CRMA 유럽 핵심 원자재법이 발표가 이제 임박한 점도 상당히 호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14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 폐배터리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따라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차 전지와 폐배터리주 상당히 시장의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수익을 안겨줬지만 더 중요한 주식이 바로 SM입니다. 오늘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하이브가 얘기를 했었던 이제 공개 매수가 실질적으로 오늘 마무리된다라고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네, 이 하이브가 공식적으로 공표한 이 날짜가 3월 1일까지 공개 매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 대금 절차 지급까지가 3월 6일 정도가 최종 마감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하이브 측은 이 전체 절차가 종료된 3월 6일 이후에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SM의 주가가 이달 15일부터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였던 12만 원을 넘어섰었고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상당히 훌쩍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증권가에서는 하이브가 공개 매수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SM 주가가 오늘만 해도 6%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네. 하이브가 계획했었던 공개 매수에 차질이 있었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가능해 보이는데 어떤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사실 개장 초반만 해도 SM 주가 상당히 약세였습니다. 11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갑자기 NH투자증권 창구에서 매수세가 시작이 됩니다. 한 10시 반을 기점으로 이때부터 갑자기 상승을 시작해서 12만 7,600원에 오늘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한 징후네요. 특정 창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매수한 주수가 50만 주를 넘긴 것으로 오늘 집계가 되는데 네. 오늘 SM 전체 거래량이 340만 주 정도입니다. 이 중에 한 14에서 15%라고 할 수 있고 전체 발행 주 중에서는 한 2% 정도가 오늘 한 창구에서 거래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SM 주가 말씀드린 대로 12만 7,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7,300원이 올랐습니다. 정확하게 공개 매수가였던 12만 원에서 그 금액만큼만 오늘 오르고 장을 네. 마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만 보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하이브가 마침 오늘 이 금융감독원에 SM 주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또 소송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IBK 투자증권을 통한 기타 법인 매수에 대해서 거래 조사를 요청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 16일에 이 IBK 투자증권 창구에서 SM 주식만 68만여 주가 거래되는데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 이런 내용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이 거래가 실제로 위법이 될 만한 가능성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 IBK 판교점 한 곳에서만 68만 주가 매수가 되면서 배후에 이 카카오나 SM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날 SM 주가가 13만 원을 뛰어넘고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운 날이기도 하고 충분히 이 위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익명을 요구한 이 법조계 관계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신에 카카오와 SM의 연관성을 밝히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NH투자증권이 오늘 순매수한 규모가 50만 1,733주. 그러니까 16일 데이터를 지금 가져왔는데 한국거래소가 이 16일 다음 날인 17일에 SM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네, 이유가 지금 제가 가져온 데이터들이 상당히 이상하다. 이러한 근거였는데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매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숫자를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당연히 우리가 투자 주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주가를 띄우려거나 아니면은 방어하려는 어떤 다툼이 치열하다. 여기까지는 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와 카카오 간의 치고받기 이런 공방이 첨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분수령이 될 만한 또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도 이제 법원에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오게 되죠. 네, 이 공개 매수 이후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중 또는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수만 전 SM 총괄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카카오 측이 신주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지분을 소유하려는 걸 막으려는 시도인데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카카오가 지분을 지분 확보에 실패를 하는 네. 것이고 기각하면 카카오가 지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가 하이브보다 더 높은 가격에 또 공개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 하이브는 하이브대로 또 법정 소송이나 이 금감원 조사 같은 것에 좀 더 힘을 싣겠죠. 주주총회가 지금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상당히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조금 주춤했지만 또 카카오의 어떤 소송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공방이 조금 더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 가능해 보입니다. 네. 다만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뒤늦게 투자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는데 시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지나치게 높은 대차 잔고가 지금 좀 어떤 네, 뭐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4,884억 원인데 대차 잔고 그러니까 대차 거래로 남아있는 지금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영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SM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SM 주가가 지금 이번 달만 해도 40%가 뛰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투자에 유의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SM 주가 조금 더 다음 달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내일 우리는 휴장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미국 등 중요한 일정이 있을 텐데 정리해 주시죠. 네, 3월 1일 내일은 우리 국내 증시가 휴장을 하고 3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저녁 새벽에 상당히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 대표적인 선행 지수죠. 네. 이것이 발표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의 2023 투자자의 날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일 목요일에 바이오 인프라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임상 시험 수탁 업체로 기대를 상당히 모으고 있고 앞서는 이 수요 예측에서 최상단인 21,000원에 이 공모가가 희망 밴드 최상단으로 설정이 되기도 해서 지금 바이오 투자의 어떤 투심 예측해 볼 만한 어떤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국내 미분양 주택이 8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는 등 청약 규제가 완화되는데 얼어붙은 분양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 가구를 넘었습니다. 한 달 새 또 7천 가구 넘게 늘어 10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1월 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5만 가구 넘게 폭증한 겁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7,546가구로 전달보다 28가구 증가했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미분양 물량의 84%가 몰린 지방에서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호도가 있는 곳은 미분양이 해소돼 나가고 있다. 악성 미분양도 이번 달 늘어난 것이 2자리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또 건설업계 미분양 주택 매입 요구에도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상황이라며 자구 노력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서둘러 청약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당장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7만 5천 미분양 주택이 무순위 청약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거 완화되고 서울 중소형 평형 아파트에 추첨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다분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여보겠다는 조치인데 시장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위험 수위를 넘어선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 선물 세트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줬는데요. 건설사도 이번 규제 완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방서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방 기자, 지금 건설사들이 다음 달부터 또 분양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이제 한 약 2만 1,400가구로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74% 정도 급증했습니다. 네. 이제 계절적으로 좀 봄이 분양 시장 성수기인 점을 감안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좀 아무래도 미분양 증가세를 염두에 두고 또 청약 제도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또 주택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는 대출 관련 규제도 풀렸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양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 청약 제도 손질 말고도 지금 이제 금리가 연 3%대로 낮으면서 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적용받지 않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고 또 다음 달부터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다주택자도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좀 위축된 매수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한 건설사들이 좀 이제 올해 초 하지 않았던 분양을 재개하기 시작한 네.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마수거리 분양을 좀 3월로 미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 상황인데 모험이 아닐지 괜찮을까요? 일단 이 정부에서 집계한 미분양 통계가 기준이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 자체를 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그 미분양 물량을 좀 취합한 수치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네.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아직 수도권에 그치긴 하지만 좀 반응은 오고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하고 초기 계약률이 이제 60%를 밑돌았던 단지들이 올 들어 무순위 청약과 이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 결과 남은 물량을 거의 완판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 단지들은 지금 무순위 청약 규제가 풀리기도 전에 물량이 소진된 겁니다. 지금 대출 규제 완화만으로도 매수 심리를 어느 정도 자극했다는 소리가 되고요. 예. 일단 주택 거래량을 회복하는 것을 좀 판단하는 그런 지표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가 발표한 1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요. 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91.5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82.7보다 8.8%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지수는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요. 소비자의 어떤 행태 변화와 인지 수준을 0에서부터 200 사이의 숫자로 지수화한 건데요. 0에서부터 95를 이제 하강 국면이라고 보고 네. 95에서 114까지는 보합 국면, 115에서 200까지는 이제 상승 국면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이제
90대를 약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하강 국면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예. 분명 이제 수치는 오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90대를 넘어서면서 좀 이렇게 수치가 상승했고 따라서 주택 시장 분위기 반전을 좀 점쳐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다시 말하면 다음 달 분양시장 이제 흥행 여부가 건설사들한테는 올해 전체 실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아무래도 주택 사업을 하는 이상 이제 분양을 해야지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이제 분양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건설사별로 이제 지금 주택 사업 비중이 거의 뭐 한 70%에 달하는 그런 건설사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분양은 해야 되고요. 이런 건설사들이 지금 청약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분양을 미뤘고 이제 분양을 겨우 시작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면 정말 좀 이제 올해 장사는 좀 망쳤다고 네. 봐도 네. 되겠죠. 특히 이제 이번 3월에는 좀 청약 규제 완화 효과를 판가름할 그런 중요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대단지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게 바로 그 둔촌주공 재건축인데요. 이게 이제 3월 무순위 청약을 하고요. 또 용산 국제빌딩 5구역을 재개발한 호반 서밋 AD전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 중소형 아파트 추첨제 공급 수혜를 노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거의 뭐 가점이 높아야만 당첨이 되는데 이제 이 제한이 없어진 거죠. 예. 이제 다만 아직 본격적인 회복 국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뭐 하강 국면 그러니까 회복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새로운 주택 사업을 뭐 공격적으로 수주하기보다는 미리 확보해둔 사업장으로 좀 얼마나 잘 털어내느냐가 이제 올해 실적과 유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대형 건설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70% 정도 주택 사업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내놓는 규제에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건설사들별로 어느 정도 지금 대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까? 일단 건설사들 대부분이 좀 올해 분양 목표를 굉장히 줄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절대적인 양을 뭐 이렇게 늘리기보다는 네. 정말 이제 목표치를 내세운 만큼 얼마나 많이 달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로 분양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보다는. 그리고 분양을 하더라도 미분양 리스크가 적어야 합니다. 이제 미분양이 되면 정말 외상공사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 리스크가 적은 곳에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종합하면 이제 입지적으로는 좀 매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그리고 사업 유형으로는 아무래도 일반 분양보다는 이제 조합원이라는 좀 수요가 버티고 있는 도시 정비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장을 기존에 많이 확보해둔 건설사가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건설사로 이제 GS 건설을 뽑았습니다. 이 GS 건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3월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 중에 이 GS 건설이 공급하는 물량이 거의 뭐 한 4분의 1에 달하고요. 또 이제 건축 주택 수주 잔고에서도 이제 도시 정비 사업 비중이 59%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서 이제 DLENC가 한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우건설이 27%, 현대건설이 7% 순으로 이제 도시 정비 사업장을 기존에 많이 확보해 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상장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키우려는 시도를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자사주 마법을 악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부쩍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박찬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들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 분할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OCI, 대한제강, 동국제강 등 6곳에 이릅니다. 이들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내에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양도 차익과세 이연 혜택이 있다는 점도 추진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은 이들이 인적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마법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지배주주는 아무런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설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10%를 추가로 갖게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은 이 기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추가적인 출연 없이 이런 지배력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난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 분할 안건이 부결된 현대백화점이 대표적입니다.
지주사 전환을 준비하던 다른 기업들의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주가는 인적 분할 발표 직후 급락한 바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반면 외부 소액주주의 지분이 줄어든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지난 20년간 국내 기업 인적 분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사주 마법 발생 이후 대주주 지분이 13%포인트 증가한 반면 외부 주주는 6%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AJ 네트워크스를 비롯해 인적 분할 계획을 연기하거나 대주주와 외부 주주의 윈윈을 노리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메리츠 금융 지주에서 봤던 거는 이미 상장하고 있는 복수의 상장사를 상장을 폐지를 시키면서 메리츠 금융 지주의 자회사를 편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세 개 관련 상장사의 주가가 모두 다 상한가를 했고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하나만 상장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 회사는 비상장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일신방직도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 환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늘면서 주주 환원과 행동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는 가운데 이른바 부의 이전 효과를 가져왔던 자사주의 마법도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화솔루션이 3년 연속 무배당을 결정하자 주주들이 원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투자를 위해 배당을 포기했다며 성장을 통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같은 업종인 태광산업에 투자한 행동주의 펀드는 투자자와 배당 둘 다 늘리라고 회사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화솔루션의 지금 주가는 41,600원. 지난해 11월 전고점 대비 22%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무배당을 결정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화솔루션은 최대 실적과는 별개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배당 여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통해 번 현금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 설비 투자 등을 빼면 남은 게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1조 6천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지만 유입 금액의 거의 2배인 3조 1천억 원이 유출돼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배당을 기대했던 주주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옵니다. 돈 벌면 뭐 하냐, 무배당 회사에 누가 투자하냐라는 반응입니다. 한화솔루션 주주는 최대 주주인 한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절반이 소액 투자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기업으로 매도할 수만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은 배당을 주는 데보다 투자하는 데가 반응이 더 좋거든요. 금리가 지금 높아서 배당 매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제 정상대도 올랐다고. 한화솔루션의 지난해 설비 투자 규모는 1조 814억 원. 올해도 2조 7천억 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내년 이맘때에도 배당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솔루션은 과감한 투자와 이에 따른 기업 성장으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 태양광 성장세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초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던 태양광 사업은 2분기부터 흑자로 전환, 올해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같은 화학업종인 태광산업은 오히려 투자를 안 해 2대 주주인 트러스톤과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 회사 측은 10년에 걸쳐 1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트러스톤은 미래 투자 계획에 진정성이 없다며 이럴 거면 배당 성향을 높이라고 요구합니다. 태광산업은 이호진 전 회장이 오너리스크에 휘말린 이후 신규 투자가 거의 없었고 2012년 3조 원을 넘었던 매출은 2조 원대로 떨어져 역성장했습니다. 주가 역시 2019년 3월 174만 9천 원에서 이듬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현재 7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2019년 2만 원대였던 한화솔루션 주가는 현재 4만 원대로 3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네, 최근 AI 열풍 속에 챗 GPT를 질병 진단이나 치료에 활용을 하는 시도가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의사와 함께 챗 GPT 관련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요? 네, 실제로 같이 전문의들과 챗 GPT를 시행을 해봤는데요. 네. 첫 마디가 비슷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런 반응들을 보였고요. 챗 GPT가 실제로 미국의 의사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이건 좀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300개가 넘는 문항을 단 5초 만에 풀었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챗 GPT가 이렇게 가까이 도입돼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국내 헬스케어 기업에서는 이미 도입을 한 곳이 있다고 해요? 네,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도입한 곳이 있는데요. 비대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굿닥입니다. 네, 챗 GPT 기반의 AI 챗봇 서비스를 내놔서 이제 여기다가 건강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 몇 초 수준으로 빠르게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의사들이 이게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어플에서는 건강 Q&A에 쓰이고 있는 정도인데 이 정도면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제 의료계에서 보는 시각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사용을 해보니까 일반인이 의료 분야에서 챗 GPT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의사시험 합격도 정답률은 6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의사와 함께 챗 GPT를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래가 있고 목이 아프다며 챗 GPT에게 무슨 병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언어에 따라 답이 달랐습니다. 한국어 답변에서는 감기와 코로나19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영어 답변에서는 감기에 대한 가능성만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비만 치료약에는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쓰이지 않는 약도 소개합니다. 원래 어디에 쓰는 약물인가요? 스테로이드제는 비만 치료에는 오히려 반대로 살이 좀 찔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약물입니다. 잘못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대중에게 항암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진 기생충약 펜벤다졸에 대해서는 암 치료에 사용된다는 틀린 정보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 그 의료적인 상황 대처 방법을 알려주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챗 GPT의 답변 자체를 저희가 맹신하거나 또는 이거를 근거로 삼기에는 지금 부족한 상태이긴 하고요. 검색 조건이라든지 언어 또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결국 챗 GPT 답변이 정답에 근접할 수는 없지만 실제 도입되는 부분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 같다고 해서 같은 처방을 내린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와 미래의 의료는 과거보다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급한 상황을 가정해서 챗 GPT한테 질문을 했는데 틀린 답을 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그렇죠.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모호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계점으로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 챗 GPT는요, 환자가 말하는 증상만 이제 입력이 되잖아요. 예. 그럼 이것만으로는 병을 모두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라던가 MRI라던가 CT라던가 이런 결과를 본 뒤에 이야기하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런 검사 결과도 필요하고 또 의사가 이제 환자가 걸어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이런 걸음걸이를 하는구나, 이런 표정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도 질환의 단서가 있습니다. 진단뿐 아니라 치료의 영역에 들어가면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도 역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챗 GPT가 아직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이렇게 한계점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챗 GPT가 발전하면서 분명히 의료계에서도 더 활발하게 쓰일 텐데 마지막으로 어떤 보완점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 수집이 관건이라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네. 아까 의료는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환자의 의료 정보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정보 보호 없이는 활용 논의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료를 대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이 효과를 가져오려면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 개별 환자들의 사례에 대한 빅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형 병원들을 빅데이터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연구용으로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는 동의를 다 구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면세점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 때는 번호표를 받고 입장을 하기도 하고 매장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중국인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요즘에 면세점 분위기가 코로나 때랑은 조금 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몇 년간 파리만 날리던 면세점에 좀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 요즘엔 오픈할 때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서 입장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면세점에 가보시면 중국어가 좀 가장 많이 들리실 겁니다. 그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면세점에 돌아오는 걸까요? 중국인 관광객보다는 왕홍들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면세점 곳곳에 이렇게 휴대폰을 켜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매장 앞, 매장 안, 거울 앞, 휴게 공간, 명동 거리에서도 이 라방을 켠 왕홍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고 화장품을 들고 실시간으로 중국인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면세점들은 이들이 라이브 방송을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따로 공간도 마련할 정도입니다. 면세점에서 이렇게까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걸 보면 정말 큰 손이긴 한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왕홍은 이제 왕루어 홍런을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왕루어는 네트워크, 쉽게 말해 온라인을 뜻하고요. 홍런은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온라인상의 유명 인사, 즉 인플루언서를 뜻하는데 중국에선 걸어다니는 대기업으로 좀 불릴 정도입니다. 예. 중국인 60% 이상이 기존 광고보다 왕홍의 말을 좀 더 신뢰할 정도로 중국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면세업계로서는 극진한 대접을 좀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전에는 사실 따이궁들이었는데 이제는 왕홍으로 이렇게 파워가 좀 넘어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시대상을 좀 반영하는 변화인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소비 시장에서 이렇게 유독 왕홍 영향력이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 요인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 중국은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로 5G 네트워크가 좀 널리 보급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서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간편 결제 수단도 널리 보급이 됐고 모바일을 활용한 상거래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중국인들에겐 이 라이브 방송이 아주 일상적인 구매 채널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좀 정말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예. 쇼핑 인프라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도 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품을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입어주고 발라주고 보여주는 이 왕홍은 좀 소중한 팔로로 꼽힙니다. 중국인 왕홍들은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의 SNS에 상품 후기를 올리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상품을 좀 판매를 해왔는데요. 기존 판매 형태에 없던 좀 소통을 내세우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 분야는 좀 폭발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라방으로 거래된 금액만 63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홍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왕홍들은 이제 크게 메가급과 중소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메가급 왕홍으로는 웨이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탈세 문제로 지금은 좀 퇴출이 됐지만 10억 네티즌을 움직인다는 수식어가 붙었던 인물인데요. 웨이야가 2021년 LG생활건강의 후 제품을 들고 라방을 진행했는데 하루 예약 판매 매출만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정말 웬만한 기업이네요. 네, 이외 리자치 등도 이제 남자 왕홍인데 3억 8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립스틱을 이분이 팔았는데 5분 만에 15,000개를 팔아서 립스틱 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요. 예. 지난해 열린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에선 하루에 2조 원 매출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 시청자 수만 6천만 명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가급 왕홍들도 많지만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좀 적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소통을 통해 관계를 맺는 중소형 왕홍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팔로워들은 왕홍의 발언이나 그들이 추천하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이기 때문에 한번 방송하면 수백 수천 명이 보고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듣고 판매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현재 면세점에 이렇게 종종 보이는 왕홍들은 이런 중소급 왕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왕홍들이 어떤 제품을 소개하느냐가 또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예전부터 중국에서 K-뷰티 인기가 좀 대단했기 때문에 왕홍들도 뷰티 제품 라방을 좀 주로 진행했었는데요. 최근 좀 돌아온 왕홍들은 뷰티보다는 패션 브랜드들을 주로 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면세점을 방문했을 때도 패션 매장에서 왕홍들이 열심히 좀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패션 브랜드를 찾는 중국인들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 러닝맨 덕분에 모자를 안 쓰던 중국인들도 MLB 캡 모자를 좀 색깔별로 사간다고 하고요. 한국 연예인들이 공항 패션으로 입었다 하면 해당 브랜드의 면세점 매출이 좀 바로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한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 FNF가 운영하는 스트리트 브랜드 MLB가 지난해 국내 면세점에서 낸 매출만 2,400억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신세계 면세점은 2018년부터 패션 브랜드에 주목해 입점 브랜드를 늘리고 있고요. 반면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 현지 화장품 회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뷰티 브랜드들은 좀 주춤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내 면세점 매출 가운데 화장품과 향수 매출은 각각 6.5%, 28.2% 감소했는데요. 네. 같은 기간 의류 부문 매출은 36.4%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단연 화장품주들이 좀 수혜를 받았는데 이런 인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뭐 면세점 실적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텅텅 비어있던 면세점에 왕홍들이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좀 매출에는 긍정적인데요. 왕홍들이 면세점의 이미지도 좀 알리고 한국 브랜드에 대한 소개도 해주기 때문에 향후 매출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관광객 수 회복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소비하는 지출액이 1인당 1,689달러로 미국인, 일본인보다 높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업계에선 왕홍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중국 관광객도 국내로 본격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이 리오프닝의 효과를 면세점 실적 면에서도 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업황악화에서 벗어날 수익원의 하나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자체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플랫폼을 키워 고액 자산가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부유층을 겨냥한 삼성증권의 사업 전략을 문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증권가에 거세게 불어닥친 어닝쇼크 바람, 삼성증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5,786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위탁매매 수수료와 금융상품 판매 수익 축소가 실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증권은 올해 자산관리 분야 강화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고도화된 디지털 서비스로 자산관리 명가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 3, 4년 정도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축적을 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한테 좀 다양한 오퍼링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인프라도 구축한 상황이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해서 실제 고객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삼성증권은 지난해 주식, ETF 등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굴링을 내놨습니다. 특히 AI가 재무제표, 공시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종목 10개를 엄선하는 주식 굴링은 출시 4개월 만에 고객 2만여 명을 매료시킬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 이 동일 기간에 코스피랑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는 고객들이 한 95% 정도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한테 좀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디벨롭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삼성증권은 일명 디지털 부유층 자산관리로 시장 지배력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을 타깃으로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S라운지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라운지는 기관 투자자에게만 제공됐던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디지털 부유층에게 톡 형태로 전달합니다. 이에 더해 특별 선발된 PB 100여 명이 투자 상담부터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합니다. 또 매달 프라이빗 웹 세미나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디지털 부유층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에 2달 전 20만 5천 명이었던 삼성증권의 디지털 부유층 수는 현재 2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선별된 투자 정보와 편리한 PB 상담에 돈을 아끼지 않는 이들의 성향을 정조준한 겁니다. 삼성증권은 또 차별화된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해 챗 GP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챗 GPT나 AI처럼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디지털 투자에서 고객들이 조금 차별화된 밸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부 인력 역시 최근 1년 동안 10% 넘게 충원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액자산 관리 명가라는 강점에 디지털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삼성증권은 올해 실적 만회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정부가 보험사와 증권사에서 일부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은행이 독점하던 환전, 지급결제 업무를 풀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꾸린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세부 방안 논의에 돌입합니다. 보험사나 증권사, 카드사 등 비은행사들에게 법인 지급결제나 외환 송금 기능과 같은 은행의 고유 업무를 허용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협회, 업계 전문가들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보험사나 증권사는 그간 은행 가상 계좌를 거쳐야만 이체 업무가 가능했던 만큼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수건과제로 꼽아왔습니다. 당국이 이처럼 제2금융사들의 은행업 영위를 허용해 주는 것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기존에 굳혀진 은행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입니다. 당국은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하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금융사 간 경쟁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미 은행권의 충성 고객이 대다수 자리 잡고 있고 각 금융사별로 고유 업무들이 있는 만큼 이런 변화가 업계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사들이 지급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관련된 업을 하고 있고요. 보험이나 증권이나 카드나 은행 일들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거를 다른 영업 형태로 바꿔준다고 해서 경쟁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당사자인 비은행 금융사들은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특히 정부가 최근 금융사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비난하고 나선 만큼 신사업 영위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이번 주 역시나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 관심이 쏠리면서 국내외 증시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확실히 기대가 큰 것 같은 게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또 올랐죠? 그렇습니다. 테슬라 하루 만에 5% 넘게 올랐고요. 207달러 63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세로 전기차 관련 주식들, 그러니까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코는 30% 넘게 올랐고 리비아, 루시드 등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야말로 뭐 테슬라가 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년 만에 내놓는 이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높아서 매수세가 몰린 탓일 텐데요. 관건은 발표 이후에도 이 오름세에 이어질 것이냐이겠죠. 테슬라의 주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8월 말에 3분의 1 액면 분할을 해서 이른바 1000슬라에서 300슬라로 내려왔고 이후에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지난 연말 1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다시 200달러대로 올라왔고요. 이를 넘어서 다시 300슬라 이상으로 갈지가 투자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오늘 이 얘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테슬라가 국내 서학개미들이 좋아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한테 소개가 되지만 사실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또 애정하는 종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 연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규모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미 금융정보업체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테슬라로 유입된 자금이 97억 달러입니다. 2위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스파이 SPY죠. 35억 달러인데 보시는 것처럼 1, 2위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 거의 3배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 뉴욕 증시 상승 랠리에서 그만큼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에게 큰 관심을 보여왔음을 알 수 있고요. 덕분에 테슬라 주가 올해 저점 대비 2배 이상 뛰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세계 1위 부자자리 2달여 만에 되찾았습니다. 네, 테슬라가 뭐 흔들린다고는 해도 그 아성이 쉽게 무너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가장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반값 전기차입니다. 한 3천만 원대 이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나오냐 마냐에 좀 관심이 쏠려 있는 건데 어제는 저희가 포스터로 이제 그 힌트를 찾아봤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힌트를 찾아볼 수 있었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엔지니어링 헤드쿼터를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2021년에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테슬라 공장을 좀 문을 닫게 하면서 머스크가 그럼 우리 본사 움직이겠다 예. 이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다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엔지니어링 헤드쿼터라고 했는데 머스크는 이제 일종의 이중 본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이 행사의 오프닝 영상에 지금 보시는 검은색 실루엣의 차량이 지나갑니다. 저 차인가요? 네, 1, 2초 아주 짧게 지나가서 분석이 좀 분분합니다만 새로운 차량이 모델2가 아니냐 이렇게 관심이 쏠린 거죠. 뒤이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장의 차량 스케치도 나왔는데요. 예. 이른바 반값 테슬라의 공개 여부는 곧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지난 실적 발표 때 인베스터 데이에서 더 자세히 이 새 모델에 대해 밝히겠다라고 한 만큼 좀 기대가 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이 엔지니어링 헤드쿼터를 일론 머스크는 연구 개발, 특히 AI 인재를 고용해서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딥마인드 출신의 AI 인재들을 접촉 중이라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죠. 그래서 머스크가 구상하는 AI 챗봇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테슬라 차량에는 어떻게 적용될지가 주목됩니다. 정말 최근에 AI 얘기가 빠지질 않는 것 같은데 이 관련 내용도 곧 인베스터 데이 때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데 마스터 플랜 3에 대한 관심도 커져갑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걸로 전망이 나올까요? 먼저 모델2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형 전기차 모델2가 이번에 핵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비아디의 질주가 거침이 없는데요. 여기에 테슬라가 밀리고 있는 만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소형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와 유럽을 겨냥한 모델2의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크고요. 다만 차량의 실물을 이날 내놓을지 아니면 이제 또 모델2 이전에 새로운 세그먼트인 사이버 트럭 양산을 2024년은 시작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델2의 생산 돌입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구체적인 양산 그리고 인도 계획도 나올지 전망이 좀 모아지고요. 또 머스크가 올 여름에 제작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사이버 트럭을 본격적인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 이제 대규모 생산 혁신 시스템이 있죠. 신규 기가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어제 테슬라는 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기가 팩토리가 모델 Y 주당 생산량을 4,000대 돌파하고 또 올해 연간 2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연말까지 기가팩토리의 주당 생산량이 3,000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만에 주당 4,000대로 달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신규 공장들은 대부분 주당 5,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현재 텍사스와 베를린, 그리고 상하이, 네바다, 그리고 뉴욕, 버팔로까지 총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 기가팩토리에 대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신규 입지 후보군으로 인도네시아와 캐나다도 나오고 한국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지 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도 테슬라 계속해서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 평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히 기대가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투자 전문지 밸런스가 트레이더들이 3월 1일 이 인베스터 데이 이후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핵심은 최근 주가 상승이 가파랐던 만큼 추가 상승 전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인터뷰에 응한 댄 레비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의 매수 그리고 목표가를 $275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 33% 추가 상승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캡티시스 설립자인 프랭크 카페렐리가 인베스터 데이가 잘 이루어지면 테슬라의 주가가 $218까지 오를 수 있지만 시장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들을 만한 내용이 없다면 $157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올 연초 이후 나온 월가 IB들의 목표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평균이 $217이고요. 가장 높은 곳은 트루이스트의 $299, 낮은 곳은 JP모건이 제시하고 있는 $125입니다. 특히 과거에도 머스크가 신차 출시의 어떤 타임라인을 제시하고도 제대로 지키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마스터 플랜 3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란 지적도 많다는 점 유의할 필요 있습니다. 네,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오전 6시에 라이브로 스트리밍 됩니다.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조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